오는 11일은 인구의 날입니다.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이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89년 제정됐죠.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인구 증가가 아니라 감소를 고민해야 하는 날이 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위원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0년 뒤에 우리나라에 인구 지진이 발생한다.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서 인구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들어봤는데 사실 인구 지진이란 건 정확히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그 경제학자가 쓴 에이지 퀘이크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제 연령 지진이라는 책을 인용을 하셨는데요.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금융이나 산업이나 경제 등에서 큰 변화가 생기고 이러한 변화가 결국 사회 전반의 질서를 바꾼다는 재구성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지진이 인구 절벽이 인구의 양적 감소에 포커스를 맞췄다면은 인구 지진은 사회적 변동의 그 결과에 영향을 중점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경제부총리는 10년 후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인 박사님께서는 언제쯤 인구 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자꾸 우리나라 전체 인구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인구의 파장이 일시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이미 인구의 파장은 사회 외곽에서부터 점점 파급되면서 네. 중앙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의 지방에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인구 고갈이 일어나고 있고요. 산업적으로도 어린이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기저귀나 분유 시장에는 이미 큰 파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면은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파장을 느끼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구 절벽이 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질지 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정치, 경제, 사회 분야 모든 것이 이 영향권일까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청년이 가장 많았던 시기가 80년대 후반하고 90년대 중반까지 오는 청년이 제일 많았는데요. 그 시기에 왜 민주화 운동이 강력했고 왜 서태지가 나왔고 왜 가요 시장이 가장 붐을 이뤘는지를 네.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높은 곳이 의성군하고 이제 고흥군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노인 차지한 비율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30년 후쯤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 정도가 됩니다. 네. 아마 사회는 경제는 침체되고 세금은 많이 들어가고 정부의 역량은 약화되고 그리고 사회의 갈등은 높아지고 사회의 역량, 그 활동성과 창의성은 좀 가라앉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인구 얘기하면서 부동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동산도 폭락할 수 있는지 또 지금의 신도시 정책도 무의미해지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예, 인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긴 하지만 인구가 모든 결정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부동산이 바로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점점 침체할 것이라는 것은 아마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물론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일부 지역은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 부동산의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될 것입니다, 아마. 근데 저는 인구의 전체적 감소보다는 우리나라 주거의 특징인 아파트의 재건축에 더 관심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재건축이라는 것이 기존에 살던 세대보다 새로운 세대가 더 쌓아지면서 그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건설 비용이라든지 재산 가치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건데요. 네. 미래에는 새로운 인구를 도입하기 힘든 사회가 되면은 재건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노후 아파트들은 굉장히 거대한 네. 슬러머가 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추가 유입이 힘든 세종시 같은 그런 지역은 지금은 잘 나가지만은 굉장히 재건축이 심화되고 지역이 노후화되면서 다른 파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론 지방 인구를 더 끌어오면서 돌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문제는 그냥 단순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갈등, 우리나라 발전의 문제, 그리고 지역 간 자원의 배분 문제,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인구 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아무래도 저출산일 텐데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들 하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우리만의 특징들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가 성장 위주, 그다음에 경쟁 위주로 가다가 우리의 지속성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지속성까지 희생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족이 행복한가 생각하면 별로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자기 삶도 힘들고 미래도 힘든데
가족을 구성하기는 굉장히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저출산 대책을 보면 인구가 국력이다. 사실 이런 식의 저출산 대책이 먹힐지는 좀 의문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근본적인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법도 나올 텐데요. 그렇죠. 예. 원인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모든 대중들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거 문제, 네. 취업 문제, 그다음에 사교육비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일가정 양육의 문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라서 어떤 일시적 지원이나 서비스 지원이나 뭐 경제 예산 지원으로 해결돼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부처 그리고 모든 사회가 합의를 하면서 꾸준히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전문가는 인구 부총리를 제안한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선진국에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별도의 정부 조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구 정책 전담 기구의 필요성에도 공감하시는지요? 예, 컨트롤 타워, 인구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는 개별 정책 사업들을 쌓아놓고 그걸 관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네. 부처를 강제하거나 부처가 저출산 문제를 핵심의 정책 기조로 올려놓고 강제하기는 굉장히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 간에 부처에 대해서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인구 사회 부총리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사회에서는 네. 대통령과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뚝심 있게 추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급격한 인구 변화 속에서 저출산 시대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 심각해지면서 앞으로 많은 파장들이 있을 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들은 어떠한 변화가 우리한테 있을지 미리 파악을 하고 인구를 지켜보면서 네.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에 대해서 좀 더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문제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조과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인 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되고 지금의 이득을 포기하면서 미래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요. 특히 고령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회 장기적인 투자의 문제,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저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정적 정치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가장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의 날에 앞서 알아본 대한민국 인구 문제. 해법의 출발점은 세대와 사회의 공감인 것 같습니다.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